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4월은 과학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왜 그러면 4월이 과학의 달이냐? 그거는 이제 4월에 과학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의 날이 있는 달이 과학의 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학창 시절에 특히 이제 학생들은 4월이 되면 과학 뭐 포스터가 붙고 과학 이제 뭐 슬로건이 있는 이런 플래카드가 붙고 과학 관련된 여러 가지 대회도 열리고 뭐 과학 상상 그림 그리기 대회도 있고 과학 독후감 대회도 열리고 뭐 이런 행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4월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과학 행사를 하느냐? 그건 과학의 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학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들 과학의 날이 언제입니까? 4월 21일입니다. 4월 21일이 과학의 날이고 4월 22일은 정보통신의 날입니다.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하고 정보통신을 같이 총괄하기 때문에 과학기술 정보통신 행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날 행사를 정보통신 행사와 같이 하거든요. 같이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과학 행사와 정보통신은 달랐는데 그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부처가 발족되었던 것이 1967년입니다. 1967년 4월 21일 과학기술처가 출범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처가 출범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정한 거죠. 그래서 과학의 날이 4월 21일이기 때문에 4월을 우리가 과학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과학기술처가 이런 법정 기념일인 과학의 날을 제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이것도 그 이전에 과학의 날과 비슷한 그런 어떤 기념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역시 이제 일제강점기에 김용관 선생 주도로 1934년에 제1회 과학대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있는 4월 21일 과학의 날의 원조는 일제강점기 과학대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김용관 선생이 과학대의를 정했던 것은 과학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학의 날을 정해서 그 날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과학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더 많은 과학 지식을 얻게 하자, 좀 배우게 하자, 그런 취지로 이제 과학대의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4월 19일을 과학대의로 정했느냐? 그거는 또 이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4월 19일이라는 날을 김용관 선생이 과학대의로 정한 이유는 4월 19일이 과학자 중에 이 사람이 보기에 가장 대표적인 상징적인 과학자가 찰스 다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만든 과학자잖아요. 과학에 있어서는 이렇게 뭐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했다 이런 게 아니라 과학은 이제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이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구분이 되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진화론이야말로 과학의 상징이라고 봤던 거고 그 진화론을 만들었던 찰스 다윈이 가장 중요한 과학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찰스 다윈은 19세기죠. 1809년 2월 12일에 태어나서 1882년 4월 19일 날 죽었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은 찰스 다윈이 죽은 날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찰스 다윈 기일입니다. 제3날이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과학대의를 4월 19일로 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뭐 일부 책자에 보면 1934년 4월 19일이 뭐 찰스 다윈 50주기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50주기가 아니라 52주기입니다. 52주기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찰스 다윈의 기일을 과학대의로 정해서 일제 그 엄혹하던 시절에 과학대의 행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의 날은 1934년 4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방 이후에 정부가 수립이 되고
1967년에 경제 개발의 어떤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그 인식하면서 과학기술처가 출범하고 그게 이제 4월 21일이고 일제시대에는 4월 19일이고 둘 다 이제 공교롭게도 4월 달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4월이 과학의 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과학의 날의 어떤 원조를 이렇게 시초를 따져가다 보면 일제시대, 일제강점기로까지 올라가고 그게 이제 과학데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34년 4월 19일 날 과학데이를 처음으로 정해서 이 과학데이 행사를 한 3일 정도에 걸쳐서 하는데요. 그 행사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 강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학자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을 이제 선진 문물이잖아요. 주로 이제 서양에서 온 어떤 이론들인데 이런 것들을 배운 이제 선각자들이 대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 강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4월 19일 날 저녁 종로 YMCA 회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자가 이제 3명이 나와서 이제 과학 강연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명은 언론인이었고요. 나머지 2명은 과학자였습니다. 그 이제 3개의 과학 강연이 있었는데 여기 참여했던 연사가 누구냐 하면 언론인 이정섭이라는 분, 그 다음에 과학자 중에는 이채호라는 기계공학을 전공한 과학자와 그 다음에 응용화학을 전공한 안동혁 박사, 이렇게 3분입니다. 3분인데 이정섭 같은 경우는 언론인으로서 이 사람은 프랑스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고 프랑스에 대해서 정통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문화예술의 어떤 강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프랑스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앞선 나라예요. 사실은 과학기술 강국이기도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 뭐 수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배출이 되었던 나라죠. 그래서 이정섭은 프랑스 문물에 정통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배운 과학의 개념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설명하는 과학 강연을 했고요. 그 과정에 예를 들어 이제 뭐 라플라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학을 가지고 정교하게 과학을 설명했던 개념이 있는데 이런 과학의 개념을 이제 설명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2분, 이채호하고 안동혁 박사, 이 사람들은 과학자인데 일본에서 과학을 배워온 사람들이에요. 한 분은 이제 오사카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산업과 발명이라는 주제로 그 강연을 했고, 그 일제시대부터 주로 이제 그 특허에 대한 이런 그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조선 특허 대리국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특허 사무소를 운영했고, 그래서 특허와 관련된 것이 이제 산업과 발명이잖아요. 그래서 산업과 발명에 대한 주제로 과학 강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동혁 박사 같은 경우는 이 사람도 이제 규슈대학, 구주대학이죠. 일본 이제 규슈대학에서 응용화학을 전공해서 박사를 받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제 교사로 활동도 하고, 당시 이제 조선총독부에 중앙시험소라는 연구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근무하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본인이 이제 이 화학공업, 응용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화학공업에 대한 대중 강연을 합니다. 어쨌든 이 3분의 강연들을 볼 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최초의 과학 강연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의 날 행사에서 과학 강연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들을 계몽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던 겁니다. 당시 이제 포스터들이나 뭐 이런 전단지 같은 것이 아직도 이제 남아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과학데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과학데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 이제 문구들을 보면 한 개의 시험관은 전 세계를 뒤집는다. 그래서 과학의 힘이 이 시험관에서 시작하지만 세계를 이제 세상을 뒤엎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일제시대에 김용관 선생 중심으로 발명학회 중심으로 과학데이 행사를 했던 것이 우리나라 이제 과학 문화의 효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학데이 행사는 1934년에 첫 제1회 행사를 했고 35년, 36년 이렇게 하다가 38년
제5회 대회인데 5회 대회까지 하고 막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일본 총독부에서 볼 때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김용관 선생들이 체포됩니다. 그러면서 이 1938년을 끝으로 해서 과학대회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한 5년 정도 이런 행사들을 했지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과학문화사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유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김용관 선생은 1967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 1967년에 김용관 선생이 돌아가시던 이 해에 과학기술처가 출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연의 일치지만 1967년이란 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과학대회를 만들고 과학행사를 주최했던 김용관 선생은 이런 과학계몽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조선의 어떤 독립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제 독립유공자인데, 이게 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언론의 뭐 기사들을 보면은 아실 텐데,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 이제 축사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했던 축사의 내용에 보면 김용관 선생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복은 항일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외국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해 대가였습니다. 직업도 성별도 나이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분을 언급을 하는데요. 의열단 단원이었던 이태준 선생, 그 다음에 기자 중에 동아일보 기자 장덕준 선생, 그 다음에 독립군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남자연 여사, 그 다음에 4번째로 언급된 사람이 과학자 김용관 선생,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마지막 5번째에 영화감독 나운규 선생, 이렇게 5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기여를 했다, 이런 분들을 기억하고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유공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축사에서 이렇게 언급을 한 이후에 국가보훈처에서 이분들의 그 행적들, 그리고 그런데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독립유공자로서의 업적이 충분히 이제 발견이 되고 인정이 되면 독립유공자로서 훈장을 주기 위해서, 서훈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했는데 결국 안타깝게도 그 심사에서 자료들이 충분하지 못해서, 보세요. 독립운동의 어떤 자료들이 증거 자료가 불충분해서 결국 서훈 대상에서 탈락합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로 인정은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사료들을 볼 때 일제시대에 과학대회를 정하고 과학 행사들을 하고 발명학회를 만들고 과학조선을 창간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입증이 되는 것들이죠.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독립유공자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과학 잡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최초의 과학 잡지가 뭐냐, 최초의 과학 잡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발명학회에서 발간했던 과학조선입니다. 1933년에 창간이 되었고요. 이 과학 잡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일제강점기에 발간되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 잡지고 발명학회의 기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관지로 창간되었지만 점점 이제 과학종합지로 조금 이제 변신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창간호 표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과학조선이라고 되어 있죠. 1933년 당시에 이 그림이고요. 여기 이제 창간호에 보면은 권두 창간사가 나오는데, 창간사에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부터 우리 이제 조상들 때부터 과학 관련된 많은 유산들을 가지고 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던, 거북선이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장손의 뭐 세계 최초의 박격포, 비격 진철래, 이런 것들도 이제 과학적인 원리인 거고, 그 다음에 조선 태종 때 뭐 주자소,
그다음에 활판 인쇄들을 한 거죠. 동활자를 가지고 인쇄를 한 거. 세종대왕 때 뭐 처국이 만들고 뭐 이런 것들도 다 과학 문화 유산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 과학조선 창간호 권두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예를 들어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는 동아시아에서 과학이 가장 발전된 나라였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과학의 어떤 유산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과학을 훌륭하게 발전시키지 못했고 나라의 힘이 많지가 않아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다. 그런 이제 문제의식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 부처. 정부에 보면은 정부에 이제 여러 부처들이 있잖아요. 부가 있고 처가 있습니다. 부가 있고 처가 있는데 뭐 교육부도 있고 뭐 국방부도 있고 법무부도 있고 많이 있는데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부처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신 최초에는 1967년 4월 21일 출범한 과학기술처입니다. 과학기술처.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기술 전담 부처는 67년에 설립된 과학기술처죠. 과학기술처. 이 과학기술처의 역사를 보면요. 그럼 과학기술처가 있기 이전에 그러면은 과학기술 관련된 활동들을 정부에서 다루지 않았느냐?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느냐? 문교부에서 했죠. 문교부에서 과학도 이제 그런 것들을 포괄해서 했는데 이게 이제 분리되어서 정식으로 과학기술만 전담하는 부처로 독립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 관련된 업무도 하고 정보통신 관련된 업무도 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안에는 예를 들면은 우체국 업무도 있죠. 그죠? 우정사업본부라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만 하는 부처는 아니고요. 정보통신과 뭐 우정, 뭐 최신 관련된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그 원조를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최신부 같은 경우는 1948년에 정부 수립되던 당시부터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처가 발족된 거는 1967년이고, 정보통신부는 1994년에 출범했어요. 그래서 과학기술처와 정보통신부는 별개의 어떤 부처였는데, 2008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부하고 과학기술부하고 정보통신부가 다 통합이 되는 거죠. 통합이 되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름이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는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이 바뀝니다.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줄여서 과기정통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67년 그 과학기술처가 출범하던 당시에는 처로 출범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장관이 과학기술처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에 이게 처에서 부로 성격됩니다. 과학기술부가 되는 거죠. 부가 되어서 그래서 그런 맥을 쭉 이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출범이 과학기술처, 그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 그 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 그 다음에 오늘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장관부터 해서 차관들 이렇게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좀 방대한 조직입니다. 방대한 조직이라서 장관은 뭐 이분이고요. 임혜숙 장관이고, 차관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처에 부에 차관 3명인 조직이 많지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선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차관은 1차관입니다. 1차관이고요. 과학기술을 전담하고, 그 다음 정보통신을 전담하는 차관은 2차관입니다. 2차관이고요. ICT, 정보통신을 전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혁신본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다가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 그러면서 폐지가 돼요. 폐지가 되는데 다시 이제 부활한 조직인데,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우리는 이제 이걸 R&D라고 이야기하는데, 연구개발 예산들을
좀 이렇게 조정하고 배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교육부에서도 연구개발하고 산업부에서도 연구개발하고 국방부에서도 연구개발하고 특허청에서도 연구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부처에 있는 모든 연구개발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배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과학기술혁신본부입니다. 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장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인데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차관입니다. 3명의 차관을 가진 방대한 조직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까지는 우리가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정부의 공식적인 부처를 이야기했던 거고, 과학기술이 발전한다는 것은 민간에서도 과학기술이 확산되고 발전하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의 단체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최초의 과학기술 관련된 민간 단체가 뭐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최초의 민간 과학기술 단체는 1966년 9월 24일 날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입니다. 총연합회. 줄여서 우리는 과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총. 교육 관련된 단체 중에 제일 큰 단체가 교총이라고 있잖아요. 교육단체 총연합회가 있고, 과학기술 관련된 가장 큰 단체가 과학기술 단체 총연합회, 과총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총은 지금도 있는 조직입니다. 있는 조직이고, 민간 단체 중에 제일 큰 조직이죠. 이름이 이제 단체 총연합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연합회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은 대부분이 학회입니다. 학회라서 뭐 물리학회, 화학회 이런 학회들이 많잖아요. 과학기술 관련된 학회들이 한 600개 정도 됩니다. 그게 다 이제 회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아까 이야기했던 뭐 과학창의재단도 있고, 여러 이제 과학기술 연구소들도 있고, 이런 기관들이 다 이제 과학기술 총연합회, 과총의 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회원들을 총괄하는 단체, 전체 단체가 과총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이 과총은 1966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죠. 지금도 있는 단체입니다. 민법 제32조 민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과학기술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역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인들의 좀 권익을 신장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과학 정책도 제안하고 발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정관에 나와 있는 과총의 어떤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 1966년에 그 5월달 이제 발명의 날 행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과학기술자 대회를 열었고, 과학기술 관련된 민간 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 단체가 오늘날의 과총이라는 단체입니다. 9월 24일 날 창립총회를 하고 출범을 하게 되죠. 과학기술처는 1967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 이전에 민간단체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죠. 66년에 과총이 출범하고 67년에 과학기술처가 출범하는데, 이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과총이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정부의 부처가 필요하다라고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민간 과학기술단체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과학정책이나 과학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범하고 2년 후에 1968년 1월에 여기에서 월간지를 하나 창간을 하는데, 그게 이름이 과학과 기술이라는 월간 잡지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과 기술은 지금도 발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과학 잡지는 과총에서 발간하는 월간 과학과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월간 과학과 기술의 이제 표지들인데요. 이거는 1988년에 과학과 기술 표지고, 이거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과총 건물은 지금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고, 500만 과학기술인을 대표하는 그런 권익단체로서, 민간단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과학문화 관련된 전담기관,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학창의재단인데,
있는데 과학창의재단의 역사를 과학창의재단의 홈페이지에 나오는 연역을 통해서 이미 이제 살펴보았고요. 과학창의재단은 원래 출범할 때 1967년 한국과학기술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고, 이 과학기술후원회를 설립한 설립자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민간의 이런 단체를 만들었던 게 과학기술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역에서 살펴보았듯이 과학기술후원회가 이름이 몇 번 바뀌죠. 3번 바뀝니다. 1972년에 과학기술진흥재단으로 바뀌었다가 1996년에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 바뀌었다가 2008년에 현재의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확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 출범 당시를 보면요, 1967년 12월 21일이 출범한 날인데, 그 설립자인 박정희 대통령이 이 설립 취지무이라는 걸 직접 작성을 해서 이렇게 붓글씨로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설립 취지문을 보시면은 돌이켜 보면 너무나 오랫동안 과학기술을 천시하고 등한시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비록 한때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만들어 우수한 과학기술의 진경을 보였던 역사의 기록도 있습니다만, 비과학적인 인섭과 사회 풍조가 그 계속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민간 차원에서도 이런 과학활동들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후원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과학기술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문화 전문기관은 1967년에 설립된 과학기술후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과학 관련된 과학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학기술인들의 연구개발 활동인 거죠. R&D라고 합니다. Research and Development죠. 그래서 연구하고, 그 연구라는 건 주로 이제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겁니다. 뭔가를 이제 새로운 원리들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 연구의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개발이라는 것은 뭔가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술 개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은 곧 과학과 기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연구 개발을 주로 하는 기관이 연구소죠. 연구소. 근데 정부가 돈을 내서 운영하는 이런 연구소를 정부 출연 연구소라고 이야기해요. 출연이라는 건 돈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과학기술연구소는 1966년, 아까 이제 민간 단체인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만들어진 그 해에, 같은 해에 196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과학기술연구소가 출범합니다. 그게 지금 또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출범 당시에는 이름이 한국과학기술연구소였습니다. 연구원이 아니라, 원은 소보다 훨씬 좀 이렇게 큰 연구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966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과학기술연구소가 만들어지는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것도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한국 최초의 과학기술연구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했던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원으로 우리나라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과학기술 강국이 아니었죠. 전쟁을 거치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개발을 하고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건데, 그 저력이 과학기술로부터 시작되었던 거고, 그 출발점이 이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키스트가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은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과학기술연구소를 만들게 된 것은 미국의 후원으로, 미국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 그다음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베트남 전쟁이 1960년부터 있었잖아요. 1960년부터 1975년에 이제 종전이 되는데, 한 16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에서 뭐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간의 어떤 내전으로 시작된 거죠. 통일을 위한 전쟁 같은 거였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하면서 국제전으로 이제 비화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이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 전쟁이 한참 이렇게 치열하게 이루어졌던 시점이 1964년부터 73년 이 시점에 굉장히 전쟁이 치열했어요. 이 당시에 그 미국 외에 제일 많은 병력을 파병을 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 그래서 한국이 엄청나게 많은 그 젊은이들을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했던 건데 미국이 이제 한국의 어떤 월남 파병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한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게 묻죠. 그래서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이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이 그러면은 한국에 이런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공계 대학을 지어주겠다. 미국에서 그걸 제안을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대학 말고 연구소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협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이 선진국형, 미국형 어떤 종합과학기술연구소가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지금 홍릉단지에 있는 키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스트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많은 새로운 기술들만의 기술로 자동차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전자기술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기술들이 탄생했던 곳이 바로 키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 경제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연구소가 키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최초의 우리나라 종합과학기술연구소는 1966년에 만들어진 키스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1966년에 키스트가 이제 출범하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출범하면서 초대 소장으로 누가 됐느냐 하면 최형섭 박사 과학자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과학자로 활동하던 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화학을 전공해서 1959년에 귀국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초대 이제 소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장관도 해요. 과학기술지 장관도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과학기술 행정이나 과학기술 연구에 그 토대를 만들었던 사람이 최형섭 박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경제 개발, 경제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소도 만들었고 실제 이제 키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키스트를 방문해서 과학자들을 격려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아직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키스트에서 지금 약 한 30개, 28개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출연 연구소가 이게 출발점이 다 키스트입니다. 키스트에서 다 파생되고 이제 분화되면서 만들어진 연구소들인 거죠. 그래서 화학연구소, 뭐 생명공학연구원, 뭐 등등 이렇게 많은 분야별 연구소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출발점이 한국과학기술연구소라는 종합연구소였고, 그래서 오늘날 키스트를 출연연의 맏형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이제 종합적인 여러 연구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다른 연구소들은 분야가 있습니다. 화학연구소에서는 화학연구원이죠. 화학만 연구를 하는 거죠. 뭐 표준연구소에서는 표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 이런 분야가 있지만 키스트는 과학기술 분야, 뭐 생명 바이오도 있고 물리화학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연구소의 출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한강의 기적의 주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과학 축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 문화라고 했을 때 과학 문화 활동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과학 강연이 있고 그다음 과학 축제가 있습니다. 과학 축제는 일반인들이 또는 청소년들이 과학을 즐기는 거죠. 가서 부스에서 직접 이제 실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보고 뭐 하는 뭐 그런 것이 이제 과학 축제잖아요. 우리나라 과학축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한 대한민국 과학축제라는 게 공식적인 이제 전국 단위의 축제고,
그 밖에 이제 17개 광역 지자체별로 지자체마다 다 과학 축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 같으면 전남 과학 축전이 있고, 뭐 경남 같으면 경남 과학 축전이 있고, 지자체별로도 축제를 하고 있고, 기초 지자체별로도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의 축제는 대한민국 과학 축제가 제일 큰 행사고 가장 공식적인 행사죠. 대한민국 과학 축제의 시작은 언제였느냐? 1997년이었습니다. 1997년 4월달, 4월 과학의 달에 4월 18일에서 24일, 4월 21일이 이제 과학의 날이니까 과학의 날이 있는 그 주간입니다. 그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제 대한민국 과학 축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1997년 4월 11일 날 과학기술혁신특별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었고, 그러면서 당시에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을, 과학문화를 전담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법적인 역할에 근거해서 공식적인 과학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대한민국 과학축전입니다. 이게 이제 매년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 1회 대한민국 과학축제는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은 여의도에서 했습니다.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여의도에서 개최를 했고,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1회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했던 그 사진입니다. 사진이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프로그램을 보면 마이크로 로봇 월드컵 축구 대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그 동호인들, 동아리들이죠. 이런 행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통 기술 체험 행사도 있었고, 우수 연구 성과들, 그 연구 개발의 성과들을 전시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국산 연구 기기들 전시한 행사도 있었고, 과학 교구나 교재들도 전시하고, 이런 종합적인 행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기록에 보면 여의도 공터에다가 뭐 가건물도 짓고, 그 다음에 주로 대부분 행사들을 야외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대부분 행사들이 뭐 킨텍스나 코엑스처럼 실내 컨벤션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 1회 대회는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에서 했기 때문에 야외 행사로 개최를 했던 거죠. 당시에 이제 이 시민공원에 뭐 놀러 온 사람들, 뭐 축제에 참여하기 온 사람들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총 관람객이 공식 기록에 의하면 44만 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 과학축제들은 대부분 이제 한 20만 명 규모로 실내 행사를 할 때는 한 20만 명 정도의 어떤 큰 행사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과학축전의 원조, 최초의 과학축제는 1997년 제1회 대한민국 과학축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과학관입니다. 과학관은 물리적인 공간이죠. 상설적인 어떤 과학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는 과학 교과서를 통해서 이론으로 과학을 배우죠. 그런데 이제 과학관에 가면 이걸 체험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면서 과학을 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학교 과학교육은 공식적인 과학교육이고, 과학관은 비공식적인 과학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호기심을 안고 뭔가를 활동을 해볼 수 있고, 과학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상설적인 공간이, 상설적인 과학문화 공간이 과학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이제 과학관 총 숫자가 작년 기준입니다. 2020년 6월자로 집계된 기준에 의하면 국립, 공립, 사립, 국공사립이라고 그러죠. 국공사립 과학관이 총 138개입니다. 138개인데 이 중에 그러니까 국립이 있고, 국립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거죠.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는 거고, 공립이라는 거는 그 광역 지자체나 아니면 교육청 단위로 운영하는 과학관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립은 민간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과학관입니다. 이제 통계치를 보면은 이 국공사립과학관 중에 제일 많은 거는 공립과학관입니다. 공립과학관이 총 138개 중에 86개니까 62.3%고요. 두 번째로 많은 거는 사립과학관 43개, 31.2%입니다. 국립과학관은 규모도 크고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과학관은 총 9개고, 이 중에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과학관은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5%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관도 이제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관은 역시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1927년에 경성에서, 지금 서울이죠. 서울에서 은사기념과학관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관입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거는 그 왕이 뭐 돈을 이렇게 하사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그 돈은 일본 왕이죠. 일왕이 준 돈을 가지고 이 자본금으로 해서 당시 이제 그 중구에서 은사 기념과학관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관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남산 쪽이었고요. 지금 뭐 지역으로 보면은 서울 그 애니메이션 센터나 남산공원이 있던 그 자리에 이 은사 기념과학관이 만들어졌고, 14개의 상설 전시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뭐 초대 관장은 일본인이었고요. 일본 군인이 초대 관장이었고, 이게 전부 이제 총독부가 이제 주관하는 그런 어떤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1940년 이후에 막 전시였잖아요. 전시였기 때문에 뭐 군사 기술을 전시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일본 총독부의 어떤 그 목적에 의해서 이 과학관이 활용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해방 이후에 이름이 은사기념과학관이 국립과학관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국립과학관으로 바뀌었는데, 전쟁 기간 중에 전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 기간 중에 이제 전소가 돼가지고, 지금은 그 당시에 은사기념과학관, 해방 이후에 국립과학관의 그 잔해나 이런 것들 전혀 남아있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적통을, 그 맥락을 개성을 하게 되는데, 1969년에 과학기술처 소관으로 이 맥락을 그대로 개성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그 은사기념과학관에서 국립과학관, 그 이제 역사를 개성한 것이 지금의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과학관인데, 사실 국립중앙과학관은 1972년에 개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맥락이 하면 단절이 되는 거죠. 한국 전쟁으로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건데,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전쟁, 이걸 거치면서 이게 맥락이 끊어졌다가, 어쨌든 현재 남아있는 과학관 중에는 국립중앙과학관이 70년대에 개관된 이게 있는 거죠. 원래 이제 서울에 있었다가 이게 이제 대덕으로 이제 대덕 특구로 이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자가 붙으면 과학관 중에 제일 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과학관이라는 뜻이죠. 서울 지역에는 국립과천과학관이 있죠. 과천과학관이 있고, 그래서 이제 대전의 국립중앙과학관이 그 과학관 중에 이제 맏현격인데, 그렇게 있는 이유는 대전에 많은 출연 연구소들이 다 모여 있고, 대전이 이제 과학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과학관도 중앙과학관을 대전 대덕구에 이전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72년에 과학관이 개관이 되었지만, 대전으로 이관된 것은 1990년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대전에 있는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은 1990년에 이전된 그 과학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본다면은 최초의 과학관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은사기념과학관이고, 그 적통을 개성한 것은 지금의 대전에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여러 그 시초, 효시, 모든 것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도 어떤 역사가 있고, 태어나고 자라고 뭐 성장하고 뭐 죽고 이렇게 되는 건데, 모든 이제 사회 역사에는 그런 효시라는 게 있죠. 과학문화라고 했을 때 과학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 맥락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최초로 뭔가를 한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통해서 과학문화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문화라고 했을 때 뭐 과학 축전도 있고, 과학문화를 전담하는 기관도 있고, 과학의 날 행사도 있고, 뭐 과학관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원조를 이렇게 따져보면은 출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시초나 효시를 통해서 우리가 과학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